새벽 5시 골프장 캐디실에 불이 켜진다. 박선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출근했다. 50대 후반의 그녀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날카롭다. 캐디가 뭘 알겠어? 그냥 공이나 잘 찾아주면 돼. 손님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던진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20년간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일했던 여자.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하며 침묵의 수사관이라 불렸던 그녀가 지금은 골프장 페어웨이를 걷고 있다. 은퇴 후 선택한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정의에 대한 감각만큼은 결코 무뎌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눈앞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리의 현장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햇살 좋은 페어웨이 위에서 수백억 대 뇌물이 오가는 순간을 그녀는 보았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순간부터 한 여성의 조용한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경기도 남부의 한 고급 골프장. 이른 새벽부터 스프링클러가 잔디에 물을 뿌리고 정원사들이 그린을 정비한다. VIP 전용 클럽하우스 앞에 고급 세단 세대가 나란히 멈춰섰다. 박선영은 카트 옆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20년 차 베테랑 캐디답게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빠르다. 채를 닦고 물병을 확인하고 우산과 타월을 챙긴다. 오늘 손님은 3명. 건설회사 이정태 부회장, 정치인 보좌관 최미라,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인 1명. 선영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캐디장이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는 편이라고 소문난 그녀. 동료들은 그저 과묵한 성격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박선영의 침묵엔 이유가 있었다. 관찰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록하기 위해서. 아,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최미라 보좌관이 밝게 웃으며 카트에 올랐다. 명품 골프웨어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다. 박선영은 조용히 가방을 싣고 운전석에 앉았다. 이정태 부회장이 옆자리에 탔다. 50대 중반의 그는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첫 홀로 향하는 카트. 아침 햇살이 페어웨이를 금빛으로 물들인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온다. 완벽한 라운딩 날씨. 하지만 박선영의 귀는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제 그건 어떻게 됐어요? 뒷좌석에서 최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잘 진행 중이야. 다음 주 입찰 결과 나오면 확정될 거야. 이정태가 대답했다. 박선영은 아무 표정 없이 카트를 몰았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입찰, 확정, 이 단어들의 조합이 의미하는 것. 첫 홀 티박스에 도착했다. 박선영은 재빨리 내려 우드를 꺼냈다. 이정태가 스트레칭을 하며 연습 스윙을 했다. 그의 폼은 수년간 다져진 실력을 보여주었다. 휙, 공이 높이 날아올라 페어웨이 중앙에 떨어졌다. 좋은 샷이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플레이어를 준비시켰다. 최미라가 티를 꽂고 공을 올렸다. 그녀의 스윙은 세련됐지만 파워가 부족했다. 역시 미라 씨 스윙은 예뻐요. 이정태가 웃으며 말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박선영은 알고 있었다. 이런 라운딩 자리가 진짜 비즈니스가 오가는 현장이라는 것을. 2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배운 교훈이었다. 두 번째 샷을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이정태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작은 검은색 기기. 박선영은 재빨리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녹음기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 박선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2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수없이 봤던 그 기기. 아, 그거. 이정태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박선영은 조용히 그것을 건넸다. 떨어지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정태는 재빨리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미 봤다. 아리씨라는 빨간 글씨를,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그 순간부터 박선영의 관찰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카트를 몰며 귀를 세웠다. 뒷좌석의 대화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 입찰은 확실해요? 물론이지. 심사위원 중 3명이 우리 쪽이야. 경쟁사는 애초에 기회가 없어. 금액은? 총 사업비 3천억. 우리가 받는 건 2,500억 정도 될 거야. 박선영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20년간 훈련받은 침착함. 그녀는 그저 조용히 카트를 몰았다. 세 번째 홀.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박선영은 풍향을 확인하며 클럽을 권했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옵니다. 7번 아이언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선영 씨는 정확해. 이정태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클럽을 받았다. 박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들은 박선영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캐디는 그저 공이나 찾아주는 사람.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리 없는 사람. 심사위원들 관리는 이미 다 됐어. 작년부터 준비한 거야. 골프 접대, 식사 접대, 그리고 뭐 알잖아. 최미라가 낮게 웃었다. 의원님도 아시죠? 당연하지. 이번 건으로 다음 선거 자금 확보되는 거야. 박선영의 뇌리에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3천억짜리 입찰. 심사위원 매수. 정치자금.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의 네트워크. 네 번째 홀에서 이정태가 버디를 잡았다. 그는 기분 좋게 웃으며 최미라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러다 80대 치겠어. 부회장님 실력이 늘으셨어요. 분위기는 흥겨웠다. 하지만 박선영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은퇴한 지 3년. 이제는 평범한 캐디일 뿐. 하지만 정의에 대한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폴로 이동하며 박선영은 자신의 가방을 힐끗 봤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 남아 있었다. 작은 녹음기. 예전에 사용하던 것을 아직도 가지고 다녔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녀의 손이 천천히 가방 쪽으로 향했다. 오전 9시. 라운딩은 전반 9홀을 마쳤다. 클럽하우스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 박선영은 카트를 정리하며 채를 닦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지만 정확했다. 선영 씨, 물 좀 더 가져다 줘요. 최미라가 테라스 테이블에 앉으며 가볍게 말했다. 명령 줘.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병을 가져왔다. 최미라는 받아들고는 다시 휴대폰에 집중했다. 감사 인사는 없었다. 선영 씨,
담배 좀 사올래요? 버닐라이트로. 이정태가 지갑을 꺼내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박선영은 조용히 받아 매점으로 향했다. 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캐디들 진짜 편하게 부릴 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 뭐 시키면 다 해주잖아. 박선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매점에서 담배를 사고 거스름돈을 챙겨 돌아왔다. 이정태는 담배를 받고는 거스름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가지세요. 팁이라기보다는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 박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20년 전, 박선영은 경제범죄수사대 최연소 팀장이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경찰이 되었다. 그녀의 분석력과 침착함은 동료들 사이에서 전설이었다. 복잡한 금융사기 사건도 그녀 손을 거치면 실마리가 풀렸다. 박 팀장님, 이 사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셨어요? 후배 수사관이 감탄하며 물었던 적이 있다. 박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관찰이야.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방심해. 그 순간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지. 그때의 그녀와 지금의 그녀. 옷차림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다. 관찰하고 듣고 기록한다. 후반 라운딩이 시작되었다. 10번째 홀. 파사몰이라 비교적 짧은 거리였다. 박선영은 핀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다. 135m입니다. 그린이 빠른 편이니 조금 짧게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이정태가 대충 대답하고는 자기 방식대로 샷을 했다. 공은 그린을 넘어 벙커에 빠졌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박선영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았다. 이정태가 자신의 판단으로 친 것이지만 캐디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골프장의 불문율이었다. 박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벙커에서 공을 구하러 갔다. 모래를 헤치며 공을 찾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생각했다. 명예퇴직 후 선택한 일.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평온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저기요, 공 아직 못 찾았어요? 최미라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박선영은 재빨리 공을 찾아 들고 나왔다. 온몸에 모래가 묻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11번째 홀. 긴 파워홀. 카트로 이동하는 동안 뒷좌석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입찰 마감이죠? 응. 그날 오후 2시. 결과는 그날 저녁에 나올 거야. 정말 확실한 거죠? 만약 이번에 실패하면. 걱정 마.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 했어.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이정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박선영은 핸들을 쥔 채 귀를 세웠다. 화요일 오후 2시. 구체적인 시간까지 나왔다.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은 다 됐어? 지난주에 마무리했어. 한 명당 5천씩. 총 1억 5천. 현금으로? 당연하지. 추적 안 되게. 박선영의 머릿속에서 수사보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기 시작했다. 입찰 담합, 공무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그녀의 뇌는 20년간의 경험으로 자동으로 법조문을 떠올렸다. 12번째 홀에서 박선영은 실수를 했다. 클럽을 잘못 건넨 것이었다. 이정태가 원한 것은 5번 아이언이었는데 그녀는 6번을 건넸다. 제대로 일 좀 해요. 집중 안 해요?
이정태가 화를 냈다. 박선영은 재빨리 올바른 클럽으로 바꿔 건넸다.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 왜 이래요? 팁 줄까 말까 고민되네. 그의 말에 최미라가 웃었다. 캐디들도 컨디션이 있나 봐요. 에이, 그냥 공이나 찾아주면 되는 일인데 뭐가 그리 어려워. 박선영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런 모욕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반대로 그녀의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13번째 홀.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산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완벽한 뷰. 하지만 박선영의 눈에는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슬쩍 열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녹음기. 오래된 습관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 박선영의 손가락이 전원 버튼을 향했다.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것을 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수사관이 되는 것이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뒷좌석에서 또다시 대화가 들렸다. 이번 건으로 당분간은 자금 걱정 없겠네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 마진이 최소 300억은 될 거야. 반은 정치 자금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는 거지. 300억. 그 숫자가 박선영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클릭. 녹음기에 작은 빨간 불이 켜졌다. 박선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선영 씨, 물 좀 줘요. 네. 그녀는 조용히 물병을 건넸다. 그리고 카트는 다음 홀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가방 안에서 녹음기의 빨간 불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오후 1시. 라운딩은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햇살은 더욱 강렬해졌고 페어웨이 위의 잔디는 에메랄드 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박선영의 집중력은 날씨와 무관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뒷좌석의 대화에 쏠려 있었다. 14번째 홀. 김 파워홀이었다. 첫 샷 후 세컨샷을 위해 페어웨이를 따라 이동했다. 카트 안은 밀폐된 공간이었다.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박선영의 가방 안에서 녹음기는 조용히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스케줄은? 최미라가 수첩을 펼치며 물었다. 수요일에 의원님 만나기로 했어. 청와대 라인이랑도 연결해야 하니까. 청와대요? 이 정도 규모 사업이면 당연히 위에서도 알아야지. 그쪽 라인 정리 안 하면 나중에 감사 들어올 때 골치 아파. 박선영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청와대 라인. 이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다.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아우르는 부패 네트워크. 작년 오후건설 사건 기억나죠? 감사원 감사 때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하는 거야.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입찰 과정도 다 적법하게 보이도록.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속은 우리 거지 뭐. 두 사람이 낮게 웃었다. 박선영은 표정 없이 카트를 세웠다. 이정태의 공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린까지 180m입니다. 3번 우드 줘요. 박선영은 채를 건네며 스윙 경로를 확인했다. 이정태의 샷은 정확했다. 공은 높이 떠올라 그린 근처에 안착했다. 좋아. 이정태가 만족스러워하며 카트에 올랐다. 분위기가 좋아지자 대화는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다. 심사위원 명단 다시 확인해 볼까요? 김 국장, 이 과장, 박 팀장. 이렇게 3명. 전체 5명 중 과반이니까 문제 없어. 그 사람들 확실한 거죠? 10년 넘게 관리해온 사람들이야.
걱정 마. 박선영의 뇌는 빠르게 메모를 만들었다. 김 국장, 이 과장, 박 팀장. 비록 성만 나왔지만 입찰 심사위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카트는 그린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바람이 불어와 박선영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며 뒤를 돌아봤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박선영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15번째 홀. 파사몰. 짧지만 까다로운 홀이었다. 그린 주변이 벙커로 둘러싸여 있어 정확한 샷이 필요했다. 요즘 검찰 쪽 분위기는 어때요? 최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우리 쪽 변호사가 그쪽 라인 잘 알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준비 다 해뒀어. 그래도 요즘 특별수사 많이 하잖아요. 그건 대기업들 타깃이야. 우리 같은 중견기업은 별로 관심 없어. 게다가 우리는 서류가 완벽하니까. 박선영은 클럽을 닦으며 그 대화를 들었다. 완벽한 서류. 경제범죄 수사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었다. 하지만 박선영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서류도 진실은 반드시 틈새로 드러난다는 것을. 선영 씨, 8번 아이언. 네. 그녀는 채를 건넸다. 최미라가 샷을 했지만 공은 벙커에 빠졌다. 아, 괜찮아요. 벙커샷 연습하기 좋은 기회네요. 이정태가 농담을 건넸다. 박선영은 조용히 샌드웨지를 준비했다. 벙커로 내려가 발자국을 정리하고 공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린으로 이동하며 대화는 계속되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 어때요? 일 마무리하고. 좋지. 어디서 할까? 강남 쪽 일식집 어때요? 조용하고 룸도 있고. 그래, 그때 자세한 얘기하자. 배분 문제라든지. 배분. 그 단어가 녹음기에 또렷이 담겼다. 박선영은 카트를 세우고 퍼터를 건넸다. 그린은 까다로운 경사를 가지고 있었다. 왼쪽으로 한 컵 정도 흘러갑니다. 고마워요. 이정태가 퍼팅을 했다. 공은 정확히 그녀가 말한 대로 굴러가 홀에 들어갔다. 버디. 그는 기분 좋게 웃었다. 역시 선영 씨는 그린 읽는 실력이 좋아. 박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도구에 대한 만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16번째 홀로 이동했다. 카트 안에서 이정태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라운딩 중이에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이었어요. 결과 확인하시려고. 긴장하시나 봐요? 뭐, 큰 프로젝트니까. 그래도 이번엔 확실해. 박선영은 카트를 몰며 생각했다. 이들은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대화가 누군가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16번째 홀 티박스.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계곡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 산맥이 펼쳐졌다. 박선영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거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최미라가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다. 그러게. 이런 날 라운딩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 부회장님, 다음에는 해외 골프 한번 가요. 태국이나 베트남 쪽. 좋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보너스로 다 같이 가자고. 그들은 밝게 웃었다. 마치 정당한 사업 성공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박선영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축내는 것인지. 샷을 마치고 페어웨이로 이동할 때 이정태가 물을 마시며 말했다.
그나저나 요즘 언론 조심해야 해. 건설업계 비리 기사 많이 나오잖아.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요? 로비도 잘해뒀고,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특히 녹음이나 증거 남는 거. 그 말에 박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카트를 몰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골프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맞아. 사무실이나 식당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골프장이 제일 안전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박선영의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다. 17번째 홀. 라운딩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박선영은 채를 정리하며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30분. 약 6시간의 라운딩 동안 그녀는 엄청난 증거를 수집했다. 마지막 홀을 앞두고 박선영은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녹음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20년간 정의를 위해 일했던 그녀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오후 3시. 마침내 18홀 라운딩이 끝났다.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카트 안, 이정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늘 스코어 좋았어. 87타. 축하드려요, 부회장님. 요즘 폼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최미라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박선영은 조용히 카트를 주차장에 세웠다. 그녀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6시간 동안 페어웨이를 걸으며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선영 씨, 수고했어요. 클럽 정리 잘 해놓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이정태는 그녀에게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넸다. 팁이었다. 박선영은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실수라는 단어에 박선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캐디실로 향했다. 클럽하우스 라커룸. 이정태와 최미라는 샤워를 하러 갔고 박선영은 캐디실에서 장비를 정리했다. 모든 클럽을 닫고 헤드커버를 씌우고 가방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서 꺼냈다. 빨간 불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6시간 분량의 대화. 박선영은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확인했다. 용량은 충분했다. 언니, 오늘 힘들었죠? 옆 사물함의 후배 캐디가 말을 걸었다. 20대 후반의 밝은 성격을 가진 여자였다. 괜찮아. 저 손님들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부회장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 언니는 표정 변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박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후배는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더 힘든 현장들을 경험했는지. 범죄 조직 두목들, 교활한 사기꾼들, 폭력적인 용의자들. 그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샤워를 마친 이정태와 최미라는 클럽하우스 식당으로 향했다. VIP 전용 룸이었다. 박선영은 그들의 가방을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다. 식당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며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스코어도 좋고. 그러게. 이런 날은 한잔해야지. 박선영은 캐디실로 돌아왔다. 다른 캐디들이 모여 쉬고 있었다. 선영 언니, 오늘 팁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와, 짭짤하네. 역시 VIP 손님이 좋아. 동료들이 부러워하며 웃었다.
박선영은 지폐를 사물함에 넣으며 생각했다. 10만 원. 하지만 그녀가 오늘 손에 넣은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다. 녹음 파일. 수백억 대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언니, 배고프지 않아요? 같이 저녁 먹어요. 나는 괜찮아. 먼저 가. 에이, 맨날 혼자 있어요. 후배가 투덜거리며 나갔다. 캐디실에 혼자 남은 박선영.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꽂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음 주 화요일이 입찰 마감이죠? 응. 그날 오후 2시. 목소리가 선명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그들의 대화. 모든 것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박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이면 충분했다. 법적 증거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사물함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저녁 6시. 클럽하우스 VIP룸. 이정태와 최미라는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고급 한우와 와인. 테이블 위에는 수십만 원어치의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최미라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그래. 이런 여유가 있어야 일도 잘 되지. 그나저나 그 캐디 선영 씨?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해? 뭐가? 너무 조용하잖아요. 보통 캐디들은 말도 잘 붙이고 그러는데. 이정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맞아. 그 사람 좀 무뚝뚝하긴 해. 근데 일은 잘하니까 뭐. 그래도 좀. 눈빛이 뭔가 날카로워요. 마치 우릴 관찰하는 것 같은. 에이, 무슨. 그냥 캐디인데.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최미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제 착각이면 좋겠네요.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그 과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은 정확한 직감이었다는 것을. 박선영이 단순한 캐디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들의 모든 대화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계속 여유롭게 식사를 즐겼다. 와인을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고 다음 주 일정을 다시 확인했다. 그들에게 오늘은 그저 완벽한 라운딩의 하루일 뿐이었다. 저녁 7시. 박선영은 캐디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평범한 청바지에 셔츠. 그녀는 가방을 메고 캐디실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클럽하우스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그녀의 차는 낡은 소형차였다. 20년 된 중고차.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하지만 박선영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화려함이 필요하지 않았다. 차를 몰고 골프장을 빠져나오며 백미러로 클럽하우스를 봤다. 저 안에서 이정태와 최미라는 여전히 식사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를 확신하며. 하지만 박선영은 알고 있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틈새가 있고 그 틈새로 정의가 스며든다는 것을.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이 그렇게 작은 기기 안에 담겨 있었다. 밤 10시. 박선영의 작은 원룸. 20평 남짓한 공간에는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다. 침대, 작은 책상, 낡은 소파. 하지만 책장은 가득 차 있었다. 법률 서적들, 수사 기법 책들, 그리고 경제 관련 서적들. 박선영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차올랐다. 6시간 분량의 고음질 파일. 용량이 상당했다.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빌딩숲 대신 낮은 주택들이 즐비한 곳. 그녀가 은퇴 후 선택한 곳이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지만 오늘부터 그 평화는 깨졌다.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한 싸움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 박선영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체계적으로 들으며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923- 입찰 시간 언급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945- 심사위원 뇌물 1인당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1012- 정치자금 언급 프로젝트 마진 중 절반. 1137- 청와대 라인 언급. 메모는 계속되었다. 박선영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20년간 익힌 수사 기법이 자동으로 발동했다. 증거 수집, 시간 기록, 관련 인물 특정. 자정이 넘어서야 첫 번째 검토가 끝났다. 박선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충분했다. 이 녹음 파일은 입찰 담합,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증거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경찰, 검찰, 언론? 각각의 선택지마다 장단점이 있었다. 박선영은 노트북을 열고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건설 입찰 비리 제보. 여러 기사들이 나왔다.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끝났다. 증거 불충분 혹은 압력에 의한 무마. 그녀는 다른 검색을 했다. 경제범죄 제보 방법, 검찰청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들. 박선영은 신중하게 생각했다.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었다. 캐디라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는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익명성 보장이 최우선이었다. 새벽 2시 박선영은 결정을 내렸다. 먼저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러 경로로 동시에 제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검찰, 언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녀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열었다. 익명 이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고 파일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보안을 위해 파일명도 변경했다. 에버던스 2025-7 mp3 날짜만으로 식별 가능하게. 업로드가 완료된 후 박선영은 원본 파일을 암호화했다. 그리고 외장하드에 백업했다. 증거 보존의 기본. 그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다. 박선영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의 작업으로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 아침 식사를 하며 뉴스를 봤다. 평범한 주말 뉴스들. 날씨, 연예인 소식, 부동산 시장 분석. 하지만 며칠 후에는 이 뉴스에 큰 사건이 터질 것이었다. 오전 10시. 박선영은 카페로 향했다. 집 근처의 작은 카페.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다. 노트북을 열고 제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 귀중. 저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다음 내용을 제보합니다. 제보 대상 5호건설 부회장 이정택, 정치인 보좌관 최미라. 혐의 입찰 담합, 공무원 뇌물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첨부된 녹음 파일 2025년 5월 7일 녹음 6시간 분량. 주요 내용. 입찰 심사위원 매수 1인당 5천만 원. 정치자금 불법 제공 계획. 청와대 라인 로비 언급. 본 제보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요청합니다. 첨부 에버던스 2025-507 mp3. 박선영은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았다. 간결하고 명확했다.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만을 나열했다. 수사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보 형식.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박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다. 클릭.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이 검찰청으로 날아갔다. 박선영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이메일을 작성했다. 이번에는 탐사보도로 유명한 신문사 팀장에게 XX일보 탐사보도팀 김재훈 기자님께 저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귀사의 탐사보도 시리즈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을 제보합니다. 두 번째 이메일도 전송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세 개의 이메일을 모두 보낸 후 박선영은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카페를 나서며 박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핸드폰이 울렸다. 골프장 캐디장이었다. 선영 씨,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손님들이 또 예약했어요. 괜찮죠? 박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이정태와 최미라.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럼 월요일 아침 6시 반까지 나오세요. 전화를 끊고 박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월요일. 이틀 후. 그때쯤이면 뉴스에서 첫 보도가 나갈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선영은 편의점에 들렀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고 신문도 한 부 샀다. 경제면을 펼쳤다. 건설업계 뉴스들이 실려 있었다. 곧 여기에 큰 사건이 추가될 것이었다. 저녁.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박선영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캐모마일 티.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고요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박선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정의의 속도를 조금 앞당겼다는 것을. 밤이 깊어졌다. 박선영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일요일. 마지막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이었다. 월요일부터는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페어웨이가 펼쳐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캐디가 아니었다. 다시 배지를 단 수사관이었다. 그리고 그 페어웨이 끝에는 정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오전 6시 박선영은 평소처럼 골프장에 출근했다. 캐디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언가 큰 뉴스가 터진 듯했다. 언니 들었어요? 검찰이 5호건설 비리 수사 시작했대요. 후배 캐디가 핸드폰을 들고 다가왔다. 화면에는 속보 기사가 떠 있었다. 단독 검찰 5호건설 입찰 담합 의혹 수사 착수. 익명 제보로 시작. 박선영은 침착하게 기사를 읽었다. 검찰이 대형 건설사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토대로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 매수와 정치자금 불법 제공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박이죠? 우리 골프장 VIP 손님 중에 5호건설 사람들 많은데.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캐디복을 입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시작되었다. 그나저나 오늘 이 부회장님 오신대요. 어떡하죠? 그래, 취소 안 하고.
아직 소 한 장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박선영은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오늘 라운딩은 특별할 것이었다. 그들의 표정, 반응, 모든 것이 오전 7시 클럽하우스 앞 이정태의 차가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혼자였다. 최미라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선영 씨. 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박선영은 평소처럼 인사했다. 이정태는 대답 없이 카트에 올랐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혼자 치시나요? 응, 혼자 치려고.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카트를 몰고 첫 홀로 향하는 동안 이정태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뉴스 기사를 확인하는 듯 했다. 첫 홀 티박스. 이정태는 연습 스윙도 없이 바로 샷을 했다. 공은 훅이 걸려 숲속으로 날아갔다. 젠장. 그는 클럽을 거칠게 카트에 던졌다. 박선영은 조용히 그것을 정리했다. 잠시 오비 확인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새 공으로 치겠어요. 이정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긴장감과 불안이 역력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새 공을 건넸다. 두 번째 샷도 좋지 않았다. 그는 평소 실력에 반도 발휘하지 못했다. 세 번째 홀에 이르러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혹시 뉴스 봤어요? 네. 검찰 수사 기사. 오후건설. 박선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 네.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 이정태는 박선영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나 경제는. 그래요. 캐디가 뭘 알겠어요. 이정태는 허탈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다. 여전히 박선영을 단순한 캐디로만 보고 있었다. 네 번째 홀. 이정태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급하게 받았다. 네, 사장님. 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변호사랑 상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박선영은 아무렇지 않게 클럽을 건넸다. 여기서 그린까지 160m입니다. 고맙습니다. 라운딩은 계속되었지만 이정태의 집중력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매 홀마다 핸드폰을 확인했고 통화도 여러 번 받았다. 변호사, 회사 임원, 정치인 측근들 모두가 긴급히 연락하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제보한 거야? 이정태가 중얼거렸다. 박선영은 거리를 측정하는 척하며 그를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8번째 홀. 파사홀의 중간쯤. 이정태는 갑자기 카트를 세우라고 했다. 잠깐만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선영은 카트에서 내려 멀리 떨어져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여전히 예민했다. 미라 씨. 네, 저예요. 지금 어디예요? 경찰서요? 벌써? 네, 저도 곧 연락 올 것 같아요. 증거가 뭐래요? 녹음 파일. 어떻게 녹음이? 이정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선영은 표정을 관리하며 멀리 페어웨이를 바라봤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누가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말도 안 돼. 우리밖에 없었는데. 아, 캐디? 박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에이, 캐디가 뭘 알아요. 그냥 공이나 찾아주는 사람인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네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이정태는 박선영을 빤히 쳐다봤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가요. 카트는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정태는 계속 박선영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의심의 눈초리. 선영 씨. 네. 저번 주 금요일 라운딩 때 혹시 우리 대화 들었어요? 박선영은 순간 긴장했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대화요? 아니요. 저는 거리 재고 클럽 준비하느라 무슨 얘기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요? 네. 사실 라운딩 중에는 집중해서 손님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배웠거든요. 이정태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지만 박선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20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익힌 포커 페이스. 그렇군요. 그는 결국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한 것 같지는 않았다. 9번째 홀. 이정태는 결국 라운딩을 중단하기로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이정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는 황급히 차에 올랐다. 팁조차 주지 않았다. 박선영은 조용히 캐디실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몰려들었다. 언니, 이 부회장님 오늘 왜 저래요? 얼굴이 완전 하얗던데? 글쎄, 무슨 일 있나 봐. 뉴스 때문인가? 오호건설 수사 기사. 아마도. 박선영은 가방을 정리하며 창밖을 봤다. 이정태의 차가 빠르게 골프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입찰 담합과 뇌물 제공 정황이 명확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선영은 TV를 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시작이었다. 정의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화요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 수사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가득했다. 녹음 파일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젊은 검사가 보고했다. 총 6시간 분량입니다.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정치자금 불법 제공 등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증거로 쓰기에 충분합니다. 제보자 신원은 완전히 익명입니다. 이메일 추적해봤는데 VPN 통해서 보낸 거라 특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의 정확성으로 봐서는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부장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소환장 발부하고 회사 압수수색 준비해. 이번 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오호건설 본사에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쳤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수사관들은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정태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변호사, 임원들이 모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녹음 파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금요일 라운딩 때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라운딩 때 거기 우리밖에 없었는데. 아, 캐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캐디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름이 뭐였죠? 박선영. 50대 후반 여자 캐디입니다. 신원조에 들어가. 경력, 배경, 전부 다. 하지만 박선영의 과거는 깨끗했다. 특이사항 없는 평범한 경력. 사법연수원 출신도 언론 관련 경력도 없었다.
그저 3년 전부터 골프장에서 일한 캐디일 뿐. 이상하네요.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확실히 해야 해. 그 캐디 맞나 봐. 수요일, 박선영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캐디장이 그녀를 불렀다. 선영 씨,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사무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호건설 법무팀이었다. 박선영 씨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선영은 침착하게 앉았다. 저번 주 금요일 이정태 부회장님 라운딩 담당하셨죠? 네. 혹시 그날 특별한 일 없었나요?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음을 하거나.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평범한 라운딩이었습니다. 저는 거리 재고 클럽 건네는 일만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들은 거 없어요? 네. 손님들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들은 박선영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접근한 적 있나요? 돈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요구하거나. 없습니다. 핸드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박선영은 아무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건넸다. 그들은 통화 기록, 문자, 이메일을 확인했다.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박선영은 철저히 준비했다. 익명 이메일은 공공 와이파이에서 보냈고 흔적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그들은 결국 물러섰다. 박선영은 캐디실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 절차래. 하지만 박선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 조사할 것이고 압박할 것이다. 목요일, 검찰은 이정태와 최미라를 소환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에 출석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부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태는 아무 대답 없이 건물로 들어갔다. 조사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입찰 마감이죠? 응. 그날 오후 2시. 이정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부회장님, 이 녹음의 진위를 인정하십니까? 이정태는 말을 잃었다. 변호사가 개입했다. 저희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요일 저녁, 뉴스 속보가 떴다. 오호건설 이정태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입찰 담합 혐의 명확. 박선영은 TV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왔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페어웨이가 펼쳐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프공이 아니라 진실이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정확히 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같은 기사가 실렸다. 속보 오호건설 부회장 구속, 3천억대 입찰 비리 전모 드러나. 박선영은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다.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기사를 읽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만족감이 흐르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정태 부회장은 최소 3년간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과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으며 검찰은 정치권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기사는 계속되었다. 심사위원으로 지목된 공무원 3명도 줄줄이 소환됐다. 그들의 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수상한 입금 내역들이 발견됐다.
제보자의 용기 덕분에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검찰 대변인의 코멘트였다. 박선영은 용기라는 단어를 보며 생각했다. 용기였을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일까? 골프장으로 출근하는 길.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이 난리였다. 대박. 오호건설 완전 망했네. 이 부회장님, 우리 골프장 VIP였는데. 제보자 누구래요? 완전 영웅인데? 박선영은 채팅방을 조용히 보기만 했다. 댓글을 달지 않았다. 캐디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근데 진짜 누가 제보한 거래요? 기사 보니까 골프장에서 녹음했다던데. 설마 우리 중 누군가?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알아? 박선영은 조용히 캐디복을 입으며 들었다.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가장 과묵하고 눈에 띄지 않던 동료가 바로 그 제보자라는 것을.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후배가 물었다. 박선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잘한 거 아닐까? 나쁜 일은 밝혀져야지. 그렇긴 한데. 제보자 신변은 괜찮을까요? 검찰이 보호해 줄 거야. 박선영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전 10시 박선영에게 연락이 왔다. 서울중앙지검에서였다. 박선영 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박선영은 검찰청을 방문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저번 주 금요일 라운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상한 점을 목격하셨나요? 박선영은 준비된 답변을 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손님들이 계속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들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거리 측정하느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녹음 장비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없습니다. 조사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박선영은 일관되게 모른다고 답했다. 검사들은 그녀에게서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선영은 검찰청을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운 공기. 며칠 후 또 다른 속보가 터졌다. 정치인 보좌관 최미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은 계속 수사를 확대했다.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청와대 라인까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골프장은 매일 기자들이 찾아왔다. 혹시 이정태 부회장 라운딩 담당하신 캐디 계신가요?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 있으신가요? 하지만 누구도 박선영을 지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평범했고 눈에 띄지 않았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선영은 혼자 페어웨이를 걸었다. 라운딩이 끝난 후에 고요한 골프장.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지평선을 바라봤다. 20년 전 처음 배지를 달았을 때를 떠올렸다. 정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선서했던 그날. 은퇴 후에도 그 선서는 유효했다. 배지가 없어도, 권한이 없어도 정의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익명의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국민 한 사람이. 박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한 일을. 그녀는 문자를 삭제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페어웨이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마치 정의를 향한 길처럼. 그날 밤
뉴스는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입찰 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불법으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화면에는 구속된 이정태의 모습이 나왔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박선영은 TV를 끄고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나는 별들처럼 그녀도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 날 골프장 캐디장이 박선영을 불렀다. 선영 씨, 이번 달 우수 캐디로 선정됐어요. 손님 평가가 정말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박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평범한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정의를 지킨 영웅. 한 달이 지났다. 사건은 여전히 뉴스의 중심이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줄줄이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캐디실 동료들이 모여 쉬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선영 씨 계신가요? XX일보 김재훈 기자입니다. 박선영은 조용히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네, 저인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호건설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박선영 씨가 제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결국 찾아낸 것이다. 어떻게 하셨나요? 골프장 CCTV, 통신 기록, 그리고 박선영 씨의 과거 경력을 조사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 출신이시죠? 침묵이 흘렀다. 박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네, 맞습니다. 기사화해도 될까요? 신원은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직 경제범죄수사관 출신 캐디라는 정보는 공개돼도 괜찮으실까요? 박선영은 잠시 생각했다. 이미 신원이 특정됐다면 어차피 숨길 수 없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과 이름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약속드립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단독 5호건설 제보자, 전직 경제범죄수사관. 정의는 직업이 아닌 양심. 기사는 상세했다. 박선영의 과거 경력, 은퇴 후 캐디가 된 이유, 그리고 제보까지의 과정. 물론 신원은 완전히 가려졌지만 20년간 경제범죄와 싸운 그는 은퇴 후에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골프장 캐디라는 평범한 직업 속에서 국가를 좀먹는 부패를 발견하고 용기 있게 제보했다. 골프장은 발칵 뒤집혔다. 동료들이 박선영을 둘러쌌다. 언니, 진짜예요? 경찰이었어요? 경제범죄수사대가 뭐예요? 그럼 제보자가 언니였어요? 박선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했습니다. 캐디실이 술렁였다. 놀라움, 존경, 부러움.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대박. 진짜 대박이다. 언니, 완전 영웅이잖아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박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후배 캐디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언니, 정말 존경해요. 저도 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선영은 그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너도 이미 충분히 용기 있어.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용기니까. 그날 저녁, 골프장은 박선영을 위한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캐디장이 나서서 준비한 것이었다.
선영 씨가 우리 골프장의 자랑입니다. 조용하지만 정의로운 사람.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박선영은 쑥스럽게 웃었다.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 양심을 따른 것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선영은 동료들을 둘러봤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신변 보호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박선영은 동의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재판장, 피고석에 앉은 이정태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박선영이 증인석에 앉자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당신이? 네, 저였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어떤 계기로 제보를 결심하셨습니까? 박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20년간 경제범죄와 싸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정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직업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니까요. 녹음을 한 이유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20년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태가 소리쳤다. 당신은 캐디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박선영은 그를 조용히 쳐다봤다. 저는 캐디였고 지금도 캐디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정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숙연해졌다. 방청객들도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증거는 명확했다. 이정태는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최미라도 징역 5년. 관련 공무원들도 줄줄이 처벌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박선영은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은 재판장에서 다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다. 박선영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졌다. 정의는 늘 조용히 존재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으로. 석 달 후, 가을이 깊어졌다. 골프장의 단풍은 절정을 이루었다. 빨강, 노랑, 주황. 페어웨이는 가을색으로 물들었다. 박선영은 여전히 캐디로 일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새벽에 일어나고 골프장에 출근하고 손님들을 응대한다. 그녀가 원했던 삶.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동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 손님들의 존중,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평화. 어느 화요일 오전, 박선영은 새로운 손님을 맡았다. 50대 중반의 신사.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선영 씨시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변호사인데요. 오호건설 사건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로잡혔어요. 박선영은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라운딩은 즐거웠다. 손님은 골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박선영을 존중했다. 이런 손님들이 있기에 그녀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18홀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며 손님이 말했다. 선영 씨, 저도 제 일에서 정의를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항상 쉽지는 않아요. 당신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기가. 박선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하는 것.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선영은 혼자 페어웨이를 걸었다. 라운딩이 끝난 후에 고요한 시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페어웨이는 금빛으로 빛났다. 박선영은 18번째 홀 그린에 섰다. 그곳에는 골프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놓고 간 것. 박선영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얀 공 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다. 공을 주머니에 넣고 박선영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클럽하우스로 향하는 길. 카트길을 따라 천천히. 바람이 불어왔다. 단풍잎들이 떨어져 내렸다. 박선영은 그 잎들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떨어질 때와 피어날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그녀는 침묵해야 할 때를 알았고 말해야 할 때도 알았다.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았다. 클럽하우스에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박선영이 들어서자 그들이 박수를 쳤다. 언니, 오늘 대통령 표창 받으셨다면서요? 네. 캐디장이 나섰다. 오늘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요. 공익 제보자 표창이래요. 다음 주 화요일에 청와대 가셔야 해요. 박선영은 당황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언니 받으셔야죠. 당연한 거예요. 동료들이 설득했다. 박선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청와대. 박선영은 평소 입던 정장을 입고 갔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선영 씨의 용기 있는 제보로 국가 재정이 보호되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박선영은 정중히 표창장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표창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선영은 짧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 양심을 따른 것뿐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는 직업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박선영의 이야기를 다뤘다. 더 이상 익명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박선영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골프장에 출근하자 손님들의 반응이 달랐다. 박선영 캐디님, 영광입니다. 제가 지정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많은 손님들이 그녀를 찾았다. 존경의 눈빛으로. 박선영은 여전히 겸손하게 일했다. 거리를 재고 클럽을 건네고 그린을 읽어주었다. 한 달 후, 골프장은 박선영을 수석 캐디로 임명했다. 그녀는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후배가 물었다. 박선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전부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박선영은 웃었다. 그래. 제일 어렵지.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계절은 흘러 겨울이 왔다. 골프장에 눈이 내렸다. 하얀 페어웨이. 박선영은 그 풍경을 보며 평화를 느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지막 라운딩이 끝나고 박선영은 혼자 18번째 홀에 섰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눈 덮인 페어웨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 골프공을 꺼냈다. 정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공. 그것을 그린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공을 살짝 굴렀다. 공은 천천히 홀을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홀에 들어갔다. 박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정의는 늘 조용히 존재한다. 누군가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그녀도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냈다. 잔디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박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운 공기. 정의를 실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화. 그녀는 천천히 클럽하우스로 걸어갔다. 뒤돌아보니 그녀의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져 있었다. 하나하나 선명한 발자국. 그것이 그녀가 걸어온 길이었다. 정의를 향한 길. 외롭지만 가치 있는 길. 박선영은 그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클럽하우스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을 준비할 것이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 박선영이 선택한 삶. 그녀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정의는 거창하지 않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고 작은 행동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의는 늘 조용히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감동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주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이야기 공감 라디오였습니다.